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적 금기를 넘어선 위험하고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가까운 친구의 아내와 예상치 못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죄책감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깊은 후회와 긴장감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과연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48살, 한참 사업이 잘 나가던 시절, 친구인 재석과 함께 동업을 시작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재석은 나보다 5살 어렸지만 의리가 있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내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재석의 아내, 지연이었다. 지연은 재석보다 12살 어린 26살의 젊고 매력적인 여자였다. 날씬한 몸매에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풍기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눈길을 끌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친구의 아내라는 이유로 적당한 거리만 유지했지만 가끔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특히 지연의 시선이 나를 오래 머물 때면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날은 재석의 생일이었다. 재석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고 나도 초대받아 참석했다. 지연은 파티 내내 손님들을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유독 내게만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다. 형님, 술 더 드릴까요? 지연은 웃으며 내 잔을 채워주었고 나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내 손등을 스치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할 무렵 재석은 술에 취해 먼저 잠들어 버렸다. 나는 지연을 도와 정리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형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은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달랐다. 우리는 부엌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더 마시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지연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은 왜 아직 혼자세요? 형님처럼 매력적인 남자가.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냥 나 같은 남자는 다들 별로라고 생각하나 봐. 지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건 아니에요. 형님 같은 남자는 멋있어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다. 지연의 부드러운 손길과 떨리는 숨소리가 나를 더욱 깊이 빠져들게 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했지만 지연은 내 입술을 막아버렸다. 형님도 원하잖아요. 그녀의 속삭임과 뜨거운 입맞춤이 내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연의 옆에서 깨어났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순간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지연은 내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형님,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재석이 출장을 가거나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지연은 나를 집으로 불렀다. 형님, 오늘 오실 수 있죠? 지연의 문자 한 통에 나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 숨겨질 수 없는 법이었다. 재석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그는 집에 있던 지연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저장된 수많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말았다. 재석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내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님,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재석의 짧은 문장에는 설명이 없었지만 왠지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재석아, 무슨 일이야? 재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형님,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재석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앉아.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지연이 핸드폰을 봤어. 재석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순간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이거 사실이야? 형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재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재석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내가 형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 아내랑 이런 짓을 해. 재석은 술잔을 던지며 소리쳤다. 대답해봐. 언제부터야? 얼마나 오래된 거야?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재석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재석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형님, 이제 나한테 형님은 없어.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재석과의 오랜 우정, 신뢰, 그리고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제 우리 끝났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없이 무너진 마음을 안고 전화를 걸었다. 지연이었다. 지연아, 재석이가 알아버렸어. 지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괴로움에 머리를 감쌌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재석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괜찮아?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나는 지연과의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밤마다 그녀의 손길과 속삭임이 떠올랐다. 뜨겁게 서로를 탐했던 순간들.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과 떨리는 목소리가 나를 미치게 했다. 며칠 뒤 재석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지연이랑도 끝났다. 그 한 줄의 문장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재석은 아내와 이혼을 결정한 것이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친구도, 사랑도, 신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다. 지연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나 임신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당신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했다. 이미 재석과의 관계는 끝났고 지연 역시 남편을 떠난 상황.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아이 낳을 거야. 당신이 무책임하게 나를 버려도 나는 내 선택을 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의 아내였던 여자, 그리고 이제 내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녀.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파멸의 끝자락에서 나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던 것만으로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내게 이제는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이 날 숨막히게 만들었다. 나는 한동안 지연의 전화를 피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재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연은 정말 내 아이를 낳으려는 걸까? 며칠 후 나는 결국 지연을 만났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았다. 지연의 얼굴은 헬스케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진우 씨,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았어요? 나 혼자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요? 나는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나 혼자 이 아이 키울 거예요. 당신이 책임 못 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난 당신이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연의 말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도망친 게 아니야.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정말 이 아이 낳을 거야?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내 선택이에요. 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미 금기를 넘은 것이었다. 재석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나를 향한 저주 섞인 메시지를 남기곤 했다.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내 인생 끝장날 줄 알아. 나는 지연과 함께한다면 내 주변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연을 떠나면 그녀와 아이를 평생 외면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겼다. 진우 씨, 난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모든 걸 잊고 싶었다. 우리는 그날 밤 다시 서로를 탐하며
온몸을 얼궜다. 그녀의 떨림과 속삭임이 나를 깊이 끌어당겼다. 이제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거 알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끝까지 함께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재석이 지연의 집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내 친구랑 계속 만난다는 소문 들었다. 사실이야? 지연은 재석의 추궁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재석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너 죽고 싶어? 내가 다 알아냈어. 너희 둘 끝까지 이렇게 나를 우습게 본 거냐? 나는 재석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 재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다 망가졌어. 너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연은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재석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젠 선택해야 해요. 우리 아이까지 책임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지연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다. 이대로 그녀와 함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그러다 문득 나는 지연의 집 안에서 들려오는 재석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 아이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밝힐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지연의 집 앞을 떠난 뒤 며칠 동안 술에 절어 지냈다. 재석의 분노에 가슴이 철렁했고 지연의 임신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일까? 불안과 의심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확인해야겠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결국 지연도 울면서 동의했다. 며칠 후 우리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나는 불안에 사로잡혀 담배만 피웠다. 지연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결과가 나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나였다. 충격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너랑 아이 지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재석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재석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너 진짜 지연이랑 계속 이어갈 생각이야. 재석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재석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아이까지 생겼어. 재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이?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확신해? 나는 조용히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확인했어. 내 아이야. 재석은 주먹을 불끈 쥐더니 테이블을 내리쳤다. 형 같은 사람이 친구랍시고 내 옆에 있던 게 후회된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지연과 나는 함께 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소문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 도덕도 없는 인간들. 우리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지연도 점점 지쳐갔다. 진우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위로했지만 내 마음 역시 불안했다. 사연 읽기 대본 오부. 시간이 흐르고 지연은 아이를 출산했다. 작고 연약한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나는 책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지켜야 한다. 그 후로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재석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연의 직장에 재석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키운다는 거야? 도망친 주제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 씨,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나는 재석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다. 재석아, 제발 그만해줘.
우리 아이가 다치게 될까봐 두려워. 재석은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너도 한번 무너져봐.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살라고. 그 말 이후 재석은 우리를 괴롭히는 걸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도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연은 아이를 돌보며 점점 밝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재석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밤, 지연이 내게 말했다. 진우 씨, 이제 그만 우리 과거는 묻어버려요. 나랑 아이만 보고 살아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그래, 이제 너와 아이만 지키면서 살 거야.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조금씩 평범한 삶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재석의 얼굴과 목소리가 가끔씩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혼자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재석아. 그리고 고맙다, 지연아.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뜨거운 욕망과 금기를 넘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재미난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료한 시간 즐겁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 선비가 한 기녀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생 역전하여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숭고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수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호탕한 성격으로 매일 자유롭게 놀러다니며 밤낮 가리지 않고 흥겨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왕손들과 공자들이 벌이는 잔치,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들이 모인 자리 등 흥겹게 노는 자리엔 언제나 그가 있었지요. 남루한 차림에 낡은 신발을 신은 채로도 그는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듯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은 미친놈인가 봐. 라며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종종 그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어느 날 한 잔치에서 한 공자가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과시하며 서책 한 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이 자리에 몇이나 되겠소? 라고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공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수호가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두부류겠지요. 그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 난 그런 걸 몰라도 재미있게 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겠더이다. 수호가 가볍게 한마디 하자 공자는 당황한 얼굴로 수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무식하니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배움이 부족하면 겸손이라도 배워야 하는 법이다. 공자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수호를 나무랐습니다. 겸손. 그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라더군요. 나는 타고나길 겸손이라는 걸 몰라서 말이지요. 최소한 이렇게 흥겨운 자리에 지식을 논하는 그런 겸손은 배우질 못했지요. 라며 수호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공자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결국 공자가 더는 참지 못하고 너야말로 겸손을 모르니 그런 꼴을 하고 이런 자리에 끼어 분위기를 망치고 있으니 쓸데없이 잘난 척하지 말고 분위기 파악이나 하시지. 라고 소리쳤고 수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잘난 척은 내가 아니라 자네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판에 웬 수준 낮은 책을 들고 잘난 척을 하다니. 난 그저 재미있게 놀고 있을 뿐이네. 주위 사람들은 이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을 말리면서도 수호의 뻔뻔한 모습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다툼을 단순한 놀이처럼 여겼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낼수록 더욱 흥겨워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지요. 이런 그를 두고 사람들은 공부는 몰라도 남의 속을 들쑤시는 재주는 타고났지. 라며 혀를 찼지만 어디에서나 수호가 있는 자리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한 재상의 집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자리에 늘 빠지지 않는 수호는 남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누추한 옷차림 그대로 연회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자신의 흥에 취해 신나게 놀았고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호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으니 기생 중에 홍월이라는 젊은 명기였습니다. 금산에서 막 올라온 그녀는 용모와 감으로 당대 최고라 불릴 정도로 뛰어났지요. 수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연스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기생들을 수호가 옆자리에 올까 눈도 피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홍월은 조금도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때때로 추파를 던지며 수호의 반응을 살폈지요. 홍월은 능청스럽게 술잔을 채우며 수호에게 은근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쩜 그리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신답니까? 저희 같은 기생은 그저 손님들 비위 맞추며 웃는 재주밖에 없는데 나리께선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같네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수호에게 술잔을 건넸고 살짝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인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으셔요. 전하의 명기가 따라주는 술이라 내 이런 행운을 다 받아보는구려. 홍월은 그의 말을 듣고 웃음소리를 내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나리께선 정말로 말씀 하나하나가 보배 같으십니다. 소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그녀는 잔을 들어 수호에게 건네주며 일부러 손끝이 닿도록 은근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호는 그 순간에도 특유의 능청스러움을 잃지 않았지만 홍월의 고운 눈빛에 살짝 긴장한 듯 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말이라면 언제든 들려드리리다. 다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끼는 그대의 매력이야말로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오. 홍월은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살며시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 제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녀의 은근한 추파에 수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기생의 환심에 수호의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수호는 술잔을 비우며 한껏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호탕한 웃음과 거침없는 말투에 처음엔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슬그머니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 수호라는 작자. 또 시작이군. 저렇게 술에 취해 날뛰는 걸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누군가 작은 소리로 비웃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월은 수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의 비난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조용히 떴습니다. 그녀는 측간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 손짓으로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자 홍월은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댁이 어디신지요? 수호가 아무동 몇 번째 집이라고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홍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리께서 먼저가 계셔요. 소첩도 곧 나리댁으로 뒤따라갈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소첩은 빈말하지 않는답니다. 자네가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너야말로 나에게 반했구나. 알겠다. 수호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 크게 기뻐하며 홍월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마치 약속처럼 들렸고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방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오래된 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설렘은 점차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짙어지고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출 때까지 홍월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까? 아니, 분명 온다고 했어. 빈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수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꾸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수호는 방 안에서 어쩔 줄 몰라 계속 자리를 옮겼습니다. 침상에 앉아보았다가 다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끔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조용한 골목을 살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지?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긴 건가? 그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좌불안석한 채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걸까? 그녀가 그저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을까? 그는 홍월의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애타는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홍월은 약속대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수호는 뛸 듯이 기뻤지요. 그녀가 들어오자 얼싸 끌어안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홍월아, 내가 드디어 왔구나. 내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잔치가 이제야 끝났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날이 아니다. 이렇게 왔으니 되었구나. 둘은 반가움에 얼싸안고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이 모습을 나이 어린 여종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 급히 들어가 모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 부인은 아들의 방탕한 행실을 걱정하며 불러 꾸짖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홍월이 말했습니다. 여종을 빨리 불러오세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 대부인을 뵙겠습니다. 수호는 그녀의 말을 따랐고 여종을 시켜 모 부인에게 기별하게 했습니다. 곧 홍월은 안으로 들어가 섬돌 아래에서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금산에서 막 올라온 기생 홍월이라 합니다. 오늘 우연히 재상의 잔치에서 도령님을 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령님을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소첩의 눈에는 도령님께 남다른 기계와 큰 인물이 될 기운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그 기상이 아직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소첩은 도령님께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훌륭한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가무와 화류의 세계를 끊고 도령님을 위해 서책과 벼루를 준비하여 학문을 익히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부인께서도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도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소첩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소첩이 만에 하나라도 정욕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필 비난한 호럼이 댁에 미친 사람 취급받는 분을 택하겠습니까? 비록 옆에서 모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에 치우쳐 도령님께 누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니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글 공부는 멀리한 채 방탕하게 지내며 미친 짓만 일삼았지요. 그럼에도 이 늙은 몸이 어찌 막을 수가 없어 밤낮으로 애만 태웠소이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좋은 인연의 바람이 불었는지 이렇게 고운 풍무와 품격을 지닌 분을 제 앞에 보내주셨나 봅니다. 우리 집 미친 녀석을 글 공부에 몰입하도록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어찌 이를 싫어하고 의심한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 집이 가난의 자네같이 호사로운 기녀의 품위를 못 지켜주는 생활을 견디며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홍월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령님을 모시게 되면 화류계의 화려함은 다 접고 소박한 생활을 할 것이기에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은인으로 생각하겠소. 마침내 그날부터 홍월은 창루에서 자취를 감추고 수호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집에서 술이나 얻어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던 수호는 홍월의 미모와 달콤함에 빠져버렸지요. 그리고는 홍월이 시키는 대로 아침이면 서당에가 공부하고 서당에서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혀 글공부에 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월은 철저히 세운 공부 계획에 따라 수호를 지도했으며 수호가 조금이라도 태만한 기미를 보이면 단호한 태도로 그를 나무랐습니다. 도련님,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해서는 그저 세월만 낭비할 뿐입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도련님께선 한낮 술자리에서나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실 겁니까? 수호가 고개를 숙이고 변명하려 하면 홍월은 더 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첩이 왜 여기 머무는지 아십니까? 도련께서 저를 아끼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첩은 다시 창루로 돌아가겠습니다. 홍월의 단호한 말에 수호는 크게 당황하며 간곡히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홍월 낭자, 떠나지만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엄한 얼굴에서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시오. 수호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 섞인 존경심으로 글 공부에 매진했지요. 홍월의 존재는 단순히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격한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글 공부에 매진하며 시간이 흐르니 수호에게 혼인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주호야, 건넌마을 매파가 다녀갔느니라. 마땅한 혼처가 있으니 사주단자를 넣으라 하더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는 홍월 낭자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이 소식을 들은 홍월은 조용히 수호를 찾아와 앉아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영문가의 자제로서 가문의 대를 잇고 집안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첩 같은 기생 때문에 그 인륜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도령님뿐만 아니라 가문에도 큰 죄가 되는 일입니다. 수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당신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이오. 그런 일은 하지 않겠소. 내 사랑은 오직 홍월 그대뿐이오. 홍월은 그의 손을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소첩이 어찌 그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도령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도령께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홍월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월은 숨을 고르며 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첩은 이제 떠나겠습니다. 도령께서는 좋은 철을 맞아 가정을 꾸리시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십시오. 그것이 당신께 주어진 운명이자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녀는 단호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고 수호는 다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홍월 낭자, 제발 떠나지 마시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소? 내가 혼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홍월은 그의 손을 떼어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도령께서 좋은 대피를 만나 가정을 이루신다면 소첩은 그저 뒤에서 도령을 돕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그것도 기꺼이 따르겠사옵니다. 다만 도령께서 행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소첩의 유일한 바람이옵니다. 결국 수호는 홍월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혼인을 결심했습니다. 홍월은 자신이 기생이기에 정실 부인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마치 모 부인을 섬기듯 수호의 아내를 공경하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녀는 수호의 아내를 존중하며 정해진 날에만 수호가 안방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했고 자신의 처소에는 규칙을 정해 철저히 지켰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홍월은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기품과 절개를 지키며 수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규율이 몇 년간 이어지자 수호는 홍월과의 달콤한 시간들이 그리워 더 이상 공부가 하기 싫어졌답니다. 어느 날 수호는 홍월에게 편지를 내던지며 침상에 누워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공부만 하라고 하고 당신의 향긋한 분내조차 맡을 수 없게 하니 내 무슨 재미로 공부에 더 매진한단 말이오. 이제 더 이상 글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 그만하겠소. 홍월은 태만하고 게을러진 수호의 마음을 더는 말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호가 외출한 틈을 타 모 부인을 찾아가 고했습니다. 서방님께서 공부를 싫어하는 병이 요즘 더욱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소첩의 정성으로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소첩이 떠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사옵니다. 소첩이 떠나는 것은 오로지 서방님을 위한 선택이옵니다. 제가 떠나야만 서방님께서 자극을 받아 마음을 다잡으실 것 같아서요.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즉시 돌아오겠나이다. 그녀는 절을 올리고 하직했습니다. 모 부인이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한량 같은 녀석이 엄한 선생을 모시듯 변했지. 덕분에 어린아이의 글공부 수준은 벗어났으니 모두 자네 덕분이야. 그런데 단지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자를 버리고 떠난단 말이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방님을 위한 선택입니다. 소첩도 목석이 아니니 어찌 이별의 아픔을 모르겠나이까? 그러나 서방님을 다시 글공부에 전념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옵니다. 소첩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방님께서 과거 급제를 위해 분발하신다면 그때야 비로소 다시 뵐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몸을 깨끗이 하며 급제하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이 뜻을 전해 주십시오. 홍월은 망설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바였지만 막상 길 위에 서니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점잖기로 소문난 늙은 재상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재상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조용히 지내며 불우한 사람들을 종종 거두어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한적한 재상의 집에 도착한 홍월은 안으로 들어가 재상을 만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운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첩은 화를 입고 갈 곳을 잃은 불쌍한 처지입니다. 부디 저를 이곳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종으로 삼아 주신다면 미약하나마 바느질과 술, 음식을 돌보며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재상은 조용히 그녀를 살피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연유로 이리 온 것이냐? 화를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말해보거라. 홍월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금산에서 올라온 기생으로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몇 년간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신분으로는 더 이상 그를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떠나며 갈 곳이 없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부디 제 간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재상은 그녀의 태도와 말투에서 진심과 품위를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마음을 다해 이곳에서 정성을 다할 마음이 있다면 거두도록 하지. 홍월은 재상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재상은 단아하고 지혜로운 그녀를 보고 가련하게 여겼고 또한 마음에 들어 그녀를 거두었습니다. 홍월은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맛은 재상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재상은 점점 그녀를 아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너를 만나 옷과 음식이 몸과 마음에 잘 맞으니 참 다행이구나. 오늘부터 너를 딸처럼 여기겠다. 그 후 홍월은 재상의 집 안채에서 머물며 딸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편 수호는 어느 잔칫집에서 한바탕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월이 보이지 않자 그는 이상하게 여겨 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모 부인은 홍월이 남긴 말을 전하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니 그 아이가 무슨 힘이 나서 이 집에 머물겠느냐?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선단 말이냐? 그 아이는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다린다 했다. 그 사람의 됨됨이로 볼 때 절대 빈말을 할 리가 없다. 만약 급제하지 못한다면 이 생에서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이제 내 뜻대로 하거라. 그 말을 들은 수호는 큰 충격을 받았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한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동안 한양 안팎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끝내 홍월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큰 슬픔에 잠겼지만 슬픔에 잠겨만 있을 수 없어 마음속으로 맹세를 하였지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는다면 이 목숨이 무슨 소용이라. 하지만 그녀는 내가 급제하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해야겠어. 홍월 없는 삶은 텅 빈 껍데기와 같을 뿐이야. 내가 반드시 장원급제를 이루어 그녀를 다시 만나고야 말겠어. 내 모든 노력은 오직 그녀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한 것일 테니. 그때부터 수호는 문을 닫아 걸고 재상들의 잔치집도 전혀 가지 않았으며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과거에 급제하는 데 성공하였지요. 과거 급제자로서 육아를 하던 날 수호는 선배들을 두루 방문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중 한 늙은 재상은 수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였기에 수호는 길을 지나며 그를 찾아뵈었습니다. 재상은 흔쾌히 수호를 맞아들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종 한 명이 음식을 가지고 나왔고 수호는 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며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재상이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묻자 수호는 홍월과의 사연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소생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저를 가르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음식을 보니 그녀가 만든 음식과 똑같아 그 사람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재상은 홍월의 나이와 생김새를 물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에게 양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홍월이 아닐까 싶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뒷창을 열고 들어와 수호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수호는 깜짝 놀라 홍월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말하길. 정말 홍월이 맞느냐? 이것이 꿈이더냐 생시더냐? 너를 이렇게 만나다니. 둘이는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서로의 그리움을 달라고 난 후 수호는 벌떡 일어나 재상에게 절하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여인을 소생에게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재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늦은 나이에 이 아이를 얻어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보내면 내게는 큰 허전함이 따르겠지. 그러나 너희 둘이 이토록 서로를 사랑한다니 내가 어찌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나? 수호는 거듭 절하며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홍월과 나란히 말을 타고 횃불을 밝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호는 급히 모 부인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홍월이 왔습니다. 홍월이 돌아왔습니다. 모 부인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중문까지 나와 홍월의 손을 잡으며 섬도를 올라갔습니다.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쳐났고 예전처럼 평화로운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수호가 관직에 올라 관리로서 생활을 시작하자 홍월이 그의 관복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진사님의 성취를 도운 것은 오로지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관복을 입고 벼슬길에 나가시니 소첩 더 바랄 것이 없사온데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사옵니다. 무엇이더냐 홍월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무엇인들 들어주지 못하겠는가? 소첩 고향을 떠나 10여 년간 고향의 부모님 안부조차 들을 겨를이 없었으니 이제 그리움이 밤낮으로 소첩을 괴롭힙니다. 부디 금산원이 되시어 소첩이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건 일도 아니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수호는 곧 상소를 올려 금산원으로 부임하였고 홍월과 함께 임지로 향했습니다. 부임하던 날 그는 홍월의 부모님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였지요. 며칠 뒤 홍월은 관청에서 성대한 음식을 준비해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친척들을 모아 3일 동안 잔치를 열었지요. 홍월은 옷과 용품을 풍성히 마련해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며 말하였습니다. 관하는 나리께서 진물을 보는 곳이고 사사로운 집과 다르니 일가 친척의 왕래를 삼가 주십시오. 저는 관하로 돌아가면
날이 깨서 직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만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홍월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관아에서 조용히 수호를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년 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여종이 나와 수호에게 전하였습니다. 소실님께서 진사님을 찾으십니다. 수호가 들어가 보니 홍월은 새 옷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었지요. 그녀는 애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사님과 이별하고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부귀와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죽은 뒤에는 진사님의 처로 살았다는 증거로 진사님 조상들의 묘 밑에 묻어주시면 제가 먼저가 진사님은 기다리겠습니다. 홍월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호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붙들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슬픔에 휘청였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고 홍월의 이름을 부르며 흐르는 눈물로 그 얼굴을 적셨습니다. 수호는 그녀를 잃은 상실감에 몸부림치며 하늘을 원망하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홍월이 그대가 이리도 허망하게 떠나면 나는 어떡한단 말이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당신을 위해서였소. 그런데 당신이 떠난다면 나 혼자 이곳에 남아 무엇하겠소? 그 후 수호는 홍월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벼슬을 사직하고 홍월의 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금강에 이르러 그는 깊은 애도의 시를 지으며 그녀의 죽음을 기렸답니다. 이렇듯 홍월과 수호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의 삶을 빛내고 떠난 후에도 서로를 잊지 않는 깊은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랑과 인연은 단순히 현재의 행복뿐 아니라 상대방의 미래와 명예를 함께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요구한다는 교훈을 전해주네요. 들꽃 야담 시청자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랑 한번 해본다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닐 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애절하고 깊은 사랑을 해보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행은 언젠가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되어 시청자 여러분께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회계 관련 팀에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대학병원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아이는 없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을 잡은 와이프는 쉴 새 없이 일을 했어요. 와이프가 좀 많이 약한 편인데 일하느라 중간에 픽픽 쓰러지고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혓바늘에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조금 쉬면서 몸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혼자서 학비 마련하고 사는 내내 돈에 쫓기다시피 살아온 아내는 심하게 불안해하고 당장 거리에 나 앉을 것처럼 행동했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인을 챙기게 되고 건강도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와이프는 전보다 훨씬 더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짜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개인 맞춤 운동과 재활을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해졌고 디스크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도 아내는 아직 무리하기가 힘들어 집에 있을 때는 장모님이 반찬을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습니다. 워낙 와이프가 요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어서 배달 음식에 입이 길들여져 결혼하고 나서도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저 없으니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기도 귀찮고 하니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은 것이었고요. 와이프는 1인분만 시켜도 배달비가 안 붙고 배달이 빨리 오는 중국집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집에 배달 오는 배달원이랑 안면을 틀 정도로 매일같이 시켜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저한테 조금 불안하고 심각한 얼굴로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야, 나 중국집에 배달시킬 때 항상 오는 남자 있거든? 말투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조선족 분 같은데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좀 심하게 간섭해야 한다고 하나? 그냥 음식 주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집 내부를 엄청 뚫어져라 살피고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몇 살이냐 물어보고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왜 집에 혼자 있냐 이 시간대에는 혼자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배달을 자주 시키냐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물어보는 거야. 내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은근 나빠서. 아 맞다. 또 내가 반바지 입으면 진짜 아래서 위로 눈을 심하게 헐끼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쁘고 신경 쓰여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추리닝 긴 거 입고 받거나 돈 밖에 두고 음식 두고 가라고 하거든. 그런데 짜장면 주고 간 지 진짜 1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을 엄청 눌러. 그래서 내가 문을 확 열고 왜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하니까 빈 그릇 주세요. 라고 하면서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소름 끼치게 웃는다고 해야 하나? 뭔가 이 상황을 즐기듯이? 하여튼 여자만 느낄 수 있는 직감인데 아니 그 후로 너무 찝찝하더라고. 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배달원이 이상한 것도 있는데 와이프가 좀 예민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집에서 시켜 먹으라고 한 뒤 안심시켰지요. 그런데 일이 터진 겁니다. 한동안 그 중국집 배달원이 싫어서 음식을 안 시켜 먹다가 오전에 배달 음식이 마땅히 시킬 만한 곳이 없자 와이프가 그 중국집에서 또 배달을 시킨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다른 배달원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켰나 봐요. 그런데 또 그 배달원이 왔다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달원이 이상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음식 주고 돈 받고 바로 갔답니다. 와이프가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와이프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인터폰을 열어서 복도를 봤는데 글쎄 배달원이 안 내려가고 집 앞을 서성거리고 핸드폰으로 문 앞을 찍고 있더랍니다. 그 인터폰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완전 머리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지요. 배달 왔으면 음식 주고 바로 갈 것이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 바꿔달라고 한 뒤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신네 배달원 한 명 때문에 이 집에서 음식 시켜 먹기가 싫어 죽겠다고. 우리 와이프가 집에 혼자 있는데 반바지 입을 때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집 내부 계속 곁눈질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질문에 대고 게다가 음식 주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0분이고 20분이고 복도를 서성이는데 안 이상하냐고.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남편이 있겠냐면서 버럭버럭 소리 질렀지요. 그러자 사장님은 죄송하다고 안 그래도 이 배달원 관련해서 비슷한 항의가 또 들어와 잘라버릴 참이었다고 정말 너무 죄송하다면서 면목이 없다며 연신 사과하시더라고요. 하긴 사장님이 뭐 알고 배달원을 뽑았나 싶더라고요. 너무 죄송해하면서 몸둘 바 몰라 하시는 사장님 얼굴을 봐서라도 목소리를 낮추고 전화를 마무리했지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이프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고 집에서 밥을 챙겨 먹었고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보다 그래도 집밥이 건강에 좋으니까 제가 집밥 먹으라고 반 강요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정말 큰일이 제 와이프에게 생긴 겁니다. 금요일 날 제가 회사 오후 반차를 내고 잠깐 병원에 들렸다가 집에 일찍 가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나와 밖에서 밥을 먹은 뒤 치과를 갔다가 집으로 향하는데 뭔가 뒤통수가 쎄한 게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안 좋은 겁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맛이 풀리고 먹을 간식거리를 사가려고 했는데 괜히 가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집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집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꼭대기층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1층까지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내려오는지 왠지 모를 불안함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집으로 한 층 한 층 가까워질수록 와이프로 추정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리지? 야! 라고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경직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게 와이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지요. 끽해봐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십 초였지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와이프가 경비원이랑 바람난 건가? 아니야. 그럼 이 낯선 남자는 뭐지? 아내는 어디 있는 거지? 아내의 비명소리는 어디서 난 거지? 대체 왜 안방 침대에 이 남자들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정말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경비부터 패려고 손을 든 순간 경비 아저씨가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아니오. 이 상놈의 새끼가 와이프분을 덮치려고 했다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경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남자 제압해야 한다니. 빨리 내 옆에서 이 새끼 뭉개요!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황당해하고 있던 그때 밑에 깔려있던 그 남자가 괴성이 소리를 치며 발로 제 배를 차고 안방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몸을 던져서 그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고 그 남자는 넘어졌습니다. 명치를 맞아 숨도 못 쉴 것 같았던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그 남자 위에 올라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았어요. 그때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왔고 와이프는 그제서야 상황이 진정된 걸 느꼈는지 안방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와이프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경찰이 와서 그 남자를 붙잡아가고 저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다 못해 너무 충격받아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와이프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에서 홈스트레칭을 하며 쉬고 있었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와이프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래층에서 올라왔다고 왜 이렇게 쿵쿵대냐고 잠깐 문 좀 열어보이소 라고 했더랍니다. 아내는 아랫집에서 올라왔다는 소리에 미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랫집 남자가 아니라 아내에게 찝적대던 그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와이프는 겁을 먹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힘을 이기나요? 그대로 그 배달원은 문을 열고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아내에게 더러운 짓을 하려고 했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사장한테 꼰지르나? 매운맛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만만하나?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부으며 아내에게 미친 짓을 저지르려고 아내를 안방까지 끌고 갔는데 아내가 정말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던 경비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왔고 꼭대기층인 저희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자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 신발이 문에 껴서 문이 열려있던 저희 집을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아저씨는 안방에서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고 낯선 남자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위협하니 심각한 일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바로 온몸을 던져 제압했던 겁니다. 와이프는 그 틈을 타 화장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한 거고 그 타이밍에 제가 들어온 것이었죠.
정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찌나 경비 아저씨에게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정말 경비 아저씨가 그 순간 용기를 발휘해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저는 연신 경비 아저씨에게 사과의 말씀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작지만 조금의 사례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뭐라도 안 해드린다면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배달원은 구속되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어떤 여자 뒤를 쫓아서 그 여자가 집 문을 열 때 같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된 전적이 있었다네요. 그딴 소름 끼치는 범죄자가 배달원이었으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와이프는 마음을 추스렸지만 밤마다 트라우마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계속 불안해해서 지금은 집을 내놓고 처갓댁 근처 동네로 이사하려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놈이 수감됐다가 풀려나면 또 찾아올지 모르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아직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정말 조심하시라고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절대 문 함부로 열어주시지 마시고 세상이 너무 팍팍해졌지만 이렇게라도 의심하고 경계하며 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있는 집이면 더더욱 문단속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음식 시키기가 겁납니다.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가 의심받고 피해받아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럽네요. 물론 모든 배달원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니지요. 배달원분들 덕분에 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와 와이프가 트라우마 생기고 정말 속상하네요. 여튼 정말 여러분도 조심하시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요.